2025년 1월 서울 성북구의 낡은 다세대 주택. 저는 김민준 58살입니다. 15년 전 제 손으로 내쫓은 아내 서연이의 이름을 아직도 혀끝에서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 4시 30분 냉장고가 윙 하고 낮게 울부짖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아니, 사실은 잠들지 못했던 거겠죠. 요즘 들어 밤마다 그날이 떠올라요. 연희가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던 그 눈빛이요.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어머니가 또 치매약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계셨어요. 80살 박 여사, 제 어머니. 3년 전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으신 뒤로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분이 되셨죠. 어머니, 약은 저녁에 드셨잖습니까? 또 드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우아한 표준어를 쓰시는 분이었어요. 경상도 시골 출신이셨지만 서울 와서 평생 그 사투리를 숨기며 사셨죠. 어머니 손에서 약을 빼앗아 제자리에 놓고 다시 방으로 모셨습니다. 이불을 덮어드리는데 어머니가 제 손목을 꽉 붙잡으셨어요. 민준아, 그 애는 어디 갔니? 그 애. 어머니는 요즘 들어 자꾸 연희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15년 전에는 그렇게 이름조차 입에 올리길 꺼리시더니요. 어머니, 주무셔야 합니다. 새벽입니다.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 뭘 잘못했더라? 어머니의 눈에 이상한 불안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끔찍한 것을 떠올리려다 말고 다시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듯한 표정이었죠.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다. 주무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15년 전 제게 선택을 강요하셨어요. 아니, 선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었죠. 내 아내가 집안을 망치고 있다. 저런 천한 것과 살 거냐, 내 어미를 선택할 거냐. 그때 저는 결국 어머니 편을 들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탁자 위에는 소주 한 병이 놓여 있었죠. 어제 반병 마시다 만 것이었어요. 잔에 따라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지만 이 고통은 제가 받아 마땅한 벌이라 생각했어요. 벽에 걸린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도 더 된 빛바랜 가족사진. 그 속에 연희가 있었어요. 수줍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부분만 유독 손때가 묻어 있었죠. 밤마다 제가 만지작거린 흔적이었습니다. 연희는 가난한 집 출신이었어요. 전라도 광주 시골에서 올라온 25살의 순박한 아가씨였죠. 88년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이던 그 시절, 저는 그녀의 맑은 눈빛에 반해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반대하셨어요. 학벌도 없고 집안도 변변찮은 것이 감히 우리 집 며느리가 되겠다고? 말도 안 된다. 하지만 저는 그때만큼은 고집을 부렸죠. 연희 없이는 못 산다고요. 결국 어머니는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그 뒤로 15년 내내 연희를 괴롭히셨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시댁 어른 모시는 법도 모르는 것이, 애도 못 낳는 것이, 매일같이 쏟아지는 구박 속에서 연희는 점점 말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비겁한 놈이었어요. 2009년 겨울 97년도 IMF 외환위기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던 그 시절, 아버지가 사업부도로 쓰러지시고 온 집안이 빚더미에 앉았을 때였어요. 연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자꾸 저보고 나가라고 하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제발 말해주세요. 고칠게요. 다 고칠게요. 연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죠.
여보, 날 버리지 마요, 제발. 그 순간 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민준아, 내가 선택해라. 저 여자냐? 내 어미냐? 어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매서웠습니다. 저는 그 눈빛 앞에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연희의 손을 뿌리치고 어머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연희, 미안하다. 당분간 내가 친정에 좀 다녀와.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당분간이 아니었죠. 저는 그녀를 영영 보내려던 거였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어요. 목 놓아 울부짖었지만 저는 끝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연희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소주잔을 탁 하고 탁자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어요. 1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한치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건넨 그 눈빛,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인 그 눈빛이 지금도 제 가슴을 도려내고 있었어요. 그 뒤로 연희는 소식이 끊겼습니다. 친정에도 가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요. 저는 찾아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가 버린 사람인데 무슨 염치로 찾겠습니까?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저는 어머니를 모시며 죄책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밤마다 술을 마시고 새벽마다 그녀의 이름을 속으로 불렀죠.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말은 영영 그녀에게 닿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죠. 저는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죽일 놈이다. 경상도 사투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제 안에 숨겨뒀던 날 것의 감정이 새어나온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15년 만에 제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요. 그것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모습으로요.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의 모든 진실이 뒤집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가 또 사라지셨어요. 아침 8시쯤 어머니 방문을 열었을 때 이불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어머니의 외투와 신발이 사라진 걸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나가셨구나. 요즘 들어 어머니는 자주 이러셨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새벽이고 한밤중이고 가리지 않고 집을 나가시곤 했죠. 지난주에는 동네 슈퍼 앞에서 내 아들 어디 갔냐며 울고 계셨고 그 전주에는 버스 정류장에서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며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1월의 칼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손이 시려서 주머니에 넣으며 동네 골목을 이잡듯이 뒤지기 시작했죠. 어머니, 목청껏 불러댔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30분쯤 헤맸을까요? 파출소에 신고를 넣고 동네 CCTV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아, 박 여사님 또 나가셨어요. 어제 새벽에도 여기 오셨던데, 잠깐만요. CCTV 한번 볼게요. 젊은 경찰이 모니터를 확인하더니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새벽 5시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시는 게 찍혔네요. 아마 시내버스 타신 것 같은데. 시내버스라니. 어머니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치매 환자는 예측이 불가능했어요. 과거에 어떤 기억이 떠올라 그곳을 찾아 헤매시는 건지도 몰랐죠. 어느 방향 버스였습니까? 서울역 쪽으로 가는 버스 같던데요. 서울역.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역은 15년 전 제가 연희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쥐어주고 떠나보낸 곳이었어요. 친정 가는 기차표 사라고 거짓말을 하며 손에 몇 장 안 되는 지폐를 쥐어줬던 그곳이었죠. 어머니가 혹시 그때 일을 기억하고
그리로 가신 건 아닐까 이상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파출소를 나와 택시를 잡아탔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15년 전 그날도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죠. 2009년 12월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처럼 온 동네가 참 힘들었어요. 길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비극이 곳곳에서 벌어졌죠.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부도 빚더미 그리고 어머니의 강요. 연희를 내보내라.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재수가 없다. 저는 결국 어머니 말을 따랐어요. 연희를 서울역까지 데려가 그녀의 손에 돈을 쥐어주고 돌아섰죠. 여보, 정말 가야 하는 거예요. 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연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마지막 이별이라는 걸요. 친정 가서 좀 쉬다 와. 내가 연락할게.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연희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택시가 서울역 광장에 멈춰 섰어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요금을 내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출퇴근하는 직장인들,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사람들, 그리고 노숙자들. 광장 한쪽 구석에는 낡은 이불과 박스를 깔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15년 전에도 이곳엔 이렇게 많은 노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혹시 연희도 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어 있진 않을까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고개를 저으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어머니. 목청껏 불렀지만 역 광장은 너무 시끄러워서 제 목소리가 묻혀버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며 어머니의 모습을 찾아 헤맸어요.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요? 광장 구석 노숙인 지원센터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은 작은 체구의 노인.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달려가려는데 그 순간 제 발이 땅에 박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한 노숙자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 노숙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울음이 섞인 애절한 목소리였죠. 그 노숙자는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낡은 담요를 몸에 두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 그 공허하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눈빛을 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한 걸음씩 다가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자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순간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연희였습니다. 제 아내 서연이었어요. 15년 만에 본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맑고 순박했던 얼굴은 주름과 상처로 가득했고 빛나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어. 어머니는 연희의 손을 붙잡고 계속 중얼거렸어요.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과거의 어떤 기억 속에 갇혀 연희에게 사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연희도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저 공허했고 초점이 흐려져 있었죠. 연희야. 입 밖으로 그녀의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목소리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려 나왔어요.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마치 저를 알아본 것 같았지만 이내 다시 공허한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세요?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5년 동안 제가 그녀에게 한 짓이 그녀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연희야, 나다, 민준이야. 민준. 그녀가 제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저 낯선 단어를 따라 말하는 것처럼 들렸죠. 어머니가 여전히 연희의 손을 붙잡고 울고 계셨어요. 내가 너 때문에 밤마다 꿈을 꿔. 너한테 너무 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조차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뭡니까? 멀쩡한 정신으로 15년 동안 그저 도망만 쳤던 저는 뭡니까? 그때 연희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연희야. 급하게 달려가 그녀를 붙잡았어요.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깃털처럼 가벼운 몸이었죠. 연희의 눈이 스르르 감겼어요. 연희야, 정신 차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넣었고 저는 그저 연희를 꼭 안은 채 떨고 있을 뿐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입에서 계속 사과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녀에게 닿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 옆에서 여전히 연희의 손을 붙잡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15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뛰어왔고 연희를 조심스럽게 들것 위에 눕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입니다. 얼마나 굶으신 건지 영양실조 증세가 심각해요. 제 아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주십시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낸 게 15년 만이었습니다. 구급차 안에 연희와 어머니를 태우고 저도 함께 올라탔어요. 구급대원이 연희의 혈압을 재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이 많이 났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하고요. 저체온증도 의심되네요. 연희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구급차가 급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귓속에는 오직 연희의 가느다란 숨소리만 들렸어요. 어머니는 구급차 한쪽 구석에 앉아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가야.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더듬고 있었어요. 연희의 손을 잡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지만 구급대원이 응급처치를 하고 있어 가까이 갈 수 없었죠. 저는 그저 연희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15년 전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 떠올랐어요. 서울역에서 돈 몇 장을 쥐어주고 돌아섰던 그날.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그래도 두 발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누워있는 그녀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숙자였어요. 내가 이렇게 만든 거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20분쯤 지나 구급차가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어요. 도착했습니다. 빨리 내리세요. 구급대원들이 연희를 들것째 들어 올려 응급실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뒤를 따라갔어요. 응급실은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와 의료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연희는 응급처치실로 옮겨졌고 저와 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보호자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곧 의사 선생님이 나오실 겁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대기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릎도 후들거렸죠.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왜 저 아이가 저렇게 된 거야? 어머니도 혼란스러워하고 계셨어요. 치매 때문에 기억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선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겁니다. 제 말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리며 한 의사가 나왔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노신사였어요. 환자, 보호자분이신가요? 네, 저입니다. 아내 상태가 어떻습니까? 일단 응급 처치는 끝났습니다. 영양실조가 심각하고 탈수 증세도 있어서 수액을 놓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노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어요. 그런데 환자분 상태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최소 몇 년은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몸 곳곳에 동상 자국과 상처가 있습니다. 노숙 생활을 하신 게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말끝이 떨렸어요. 몇 년이라니. 연희는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온 걸까요? 노 의사가 제 뒤에 앉아 있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어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혹시 저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노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노 의사는 입을 다물었어요. 환자분은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당분간 입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노 의사가 돌아서려다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참. 환자분 소지품을 정리하다가 이런 게 나왔는데요. 노 의사가 손에 든 비닐봉투를 제게 건넸어요. 투명한 비닐봉투 안에는 연희의 낡은 소지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진 지갑,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카드는 너무 낡아서 글씨가 거의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글자들이 보였죠. 신장 기증 동의서.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신장 기증? 이게 뭡니까? 글쎄요. 환자분이 소중하게 가지고 계셨던 것 같던데요. 아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노 의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혹시 환자분이 과거에 신장 기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장 기증.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연희가 신장을 기증했다고? 아니,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 의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괜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 의사의 눈빛은 여전히 의미심장했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환자분이 안정되면 면회 가능합니다. 그때 다시 말씀드리죠. 노의사가 돌아서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든 비닐봉투를 내려다봤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낡은 카드가 이상하게 제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신장 기증 동의서. 왜 연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노의사는 어머니를 보고 저런 표정을 지었던 걸까요? 1시간쯤 지나 연희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계속 그 카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신장 기증? 혹시 연희가 누군가에게 신장을 기증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그게 누구였을까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 위에 연희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를 코에 끼고 수액을 맞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한때 부드럽고 따뜻했던 손은 이제 상처투성이었죠.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녀의 눈은 감겨 있었어요. 잠들어 있는 건지 의식이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어머니는 침대 반대편에 서서 연희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저 아이가 왜 저렇게 됐을까? 내가 뭘 한 거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혼란이 가득했어요. 저는 어머니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를 보면 제 안에 분노가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연희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어머니의 구박, 어머니의 강요, 어머니의 냉혹함이 연희를 집 밖으로 내몰았고 결국 거리의 노숙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말리지 않았고 연희를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까 그 노의사가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환자분 상태 확인하러 왔습니다. 노의사가 연희의 차트를 확인하고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봤어요. 환자분은 안정적입니다. 며칠 입원 치료 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노의사가 차트를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노의사가 어머니를 힐끗 쳐다보더니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인, 예전에 이 병원 오셨던 분 아니신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병원에 왔었다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의사가 급하게 말을 돌렸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더 있었어요. 마치 확신하고 있지만 말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죠. 노의사가 병실을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다시 멈춰 섰습니다. 참, 환자분 신장 기증 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그리고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신장 기증 기록. 왜 자꾸 그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머니를 보며 저런 표정을 짓는 걸까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 남아 연희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모셔다 드린 간이 침대에서 잠들어 계셨고 연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연희의 손을 잡은 채 그저 그녀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노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신장 기증, 연희가 누군가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가 이 병원에 왔었다는 것. 두 가지가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도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새벽 2시쯤 갑자기 어머니가 잠꼬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꽉 움켜쥔 채 악몽을 꾸고 계신 것 같았어요. 당신 죽으면 안 돼. 내가 뭐든지 할게.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이상했습니다. 당신이라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연희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당신 아버지를 살려야 해.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연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지금 연희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라는 말. 그건 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는 간이 침대로 다가가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어머니의 눈이 스르르 떠졌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심해진 거였죠. 민준아. 내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 어머니,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죠. 아니, 잠깐. 제 기억이 멈춰섰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0년 전이라고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15년 전 97년도 IMF 외환위기 직후에 사업부도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그때 급성 신부전으로 위독하셨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그 뒤로 10년을 더 사셨습니다. 어떻게 살아나신 거지? 당시 저는 아버지가 투석 치료를 받으시고 회복하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급성 신부전으로 위독했던 아버지가 투석만으로 그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신장이 필요해. 당장 신장을 구해야 해.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신장. 노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환자분이 과거에 신장 기증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연희의 소지품에서 나온 그 낡은 카드. 신장 기증 동의서.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연희 신장이 맞아. 혈액형도 맞고, 조직도 맞고. 어머니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들이 제 귀를 때렸습니다. 연희의 신장, 아버지, 혈액형, 조직, 설마.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그 애한테 신장을 달라고 했어.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연희 쪽으로 걸어갔어요. 어머니. 저는 황급히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뿌리치고 연희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아가야. 미안해. 내가 너한테 신장을 달라고 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내 시아버지가, 당신 시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었어. 신장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신장 이식. 아버지가 15년 전 신장 이식을 받으셨다고요. 혈액형 맞는 사람이 없었어. 가족 중에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만 맞았어. 어머니가 연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빌었어. 아니, 빌었나? 협박을 했나? 잘 기억이 안 나. 어머니의 눈빛이 흐려졌어요. 과거의 기억이 뒤섞이고 있었죠. 너한테 돈을 줬어. 아주 많은 돈. 그러니까 신장 하나만 내놓으라고 했어.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연희에게 돈을 주고 신장을 사려고 했다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 때문에 과거 속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수술은 비밀로 했어. 아무도 모르게. 이 병원에서. 이 병원 지하 수술실에서. 어머니의 손가락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이 병원, 노의사가 어머니를 알아봤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15년 전 이곳에서 아버지의 신장 이식 수술이 이루어졌고 어머니가 그 모든 걸 주도했던 거예요. 수술 끝나고 너한테 돈 더 줬어.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나가라고 했어.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여기 있으면 민준이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천한 것이 감히 우리 집안 사람 신장 받아먹고 떵떵거리고 살 순 없잖아. 싹을 잘라야 한다 안 카나? 갑자기 어머니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날카롭고 비릿한 옛 경상도 사투리 억양이 튀어나온 거예요. 치매로 인해 과거의 그 순간으로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어머니의 눈앞에는 지금 제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15년 전 연희를 쫓아내던 그 순간을 다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내가 받은 돈으로 어디든 가서 살아! 어머니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밀쳐내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15년 전 그날의 광경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니가 연희에게 돈 봉투를 던지며 집에서 쫓아낸 그 장면이요. 민준이한테 한마디라도 하면 너 친정 식구들 다 죽인다! 알았어! 협박까지 했던 겁니다. 연희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어머니는 그녀의 가족을 볼모로 잡았던 거예요. 어머니,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제 쪽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야? 누가 거기 있어? 어머니의 눈앞에는 환각이 보이고 있었어요. 과거의 장면들이 현재와 뒤섞여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겁니다. 연희야.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내 남편을 살려야 했단 말이야.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너무 못됐지. 알아. 알고 있어.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15년 전 연희가 왜 갑자기 집을 나가야 했는지, 왜 어머니가 그렇게 강하게 연희를 내쫓으려 했는지, 왜 연희가 그 뒤로 소식을 끊어야 했는지, 모든 이유가 지금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돈은 많이 줬어. 새 인생 살라고.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잘 살라고 했는데, 근데 왜 그 애가 저렇게 됐어? 내가 준 돈은 다 어디 갔어? 어머니의 손이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사람을 죽인 거야. 어머니의 환각이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녀의 눈앞에는 지금 젊은 연희가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연희, 수술 후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연희, 돈 봉투를 들고 집 밖으로 쫓겨나는 연희. 모든 장면이 어머니의 눈앞에서 재생되고 있었어요. 안 돼, 안 돼. 돌아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바닥을 기어 연희 침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어머니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그녀의 의식을 뒤흔들고 과거의 죄책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연희는 15년 동안 거리에서 노숙자로 살아왔는데요. 어머니의 죄책감 따위로 그 세월이 되돌려질 수 있습니까? 그때 연희가 작게 신음을 냈습니다. 저는 황급히 연희 곁으로 달려갔어요. 연희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연희야, 정신 차렸어. 연희의 눈빛이 저를 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초점이 흐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가늘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병원이야. 내가 쓰러져서 내가 데려왔어. 연희의 시선이 천천히 병실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어머님, 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한 사람은 치매에 걸려 과거 속을 헤매고 있었고, 한 사람은 15년의 지옥을 견뎌낸 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참이었죠. 연희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어요.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다고요.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신장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나 15년 동안 거리를 떠돌았는데요. 연희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시아버님 살려야 한다고. 제 신장이 필요하다고.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이어졌어요. 저는 당연히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아버님이신데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제 눈에서 뜨거운 게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강요당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어쩌면 강요와 동의의 경계가 모호했던 건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신장을 내어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내가 몰랐다. 아무것도 몰랐어. 제 안에서 무언가 터져 나왔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툭툭 튀어나왔습니다. 연희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단 말이다.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몰랐으니까요. 괜찮다는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중얼거렸어요. 카드. 그 카드 어디 갔지? 카드를 숨겨야 해. 민준이가 찾으면 안 돼. 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병실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뭘 하십니까? 카드. 신장 기증 카드. 그거 어디 있어? 숨겨야 해.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치매 증세로 과거와 현재가 뒤섞이면서 그녀는 지금 15년 전처럼 증거를 숨기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그 낡은 카드를 꺼냈습니다. 연희의 소지품에서 나온 신장 기증 동의서. 이거 말입니까? 어머니가 제 손에 든 카드를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 그거 버려. 당장 버려.
어머니가 제 손에서 카드를 빼앗으려 했지만 저는 카드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증거였어요. 연희가 아버지에게 신장을 기증했다는 유일한 증거.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걸 은폐했다는 증거였죠. 어머니가 주저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어. 병실이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꽉 쥔 채 연희를 바라봤어요. 연희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15년의 비밀이 이렇게 밝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내일 노이사에게 정확한 진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노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젯밤 어머니의 고백을 듣고 하루 종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 노이사의 진료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노이사가 책상 앞에 앉아 차트를 보고 계셨어요. 저를 보더니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오실 줄 알았습니다. 앉으시죠.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어제 연희의 소지품에서 나온 그 낡은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노이사가 그 카드를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계셨군요. 선생님,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 아내가 정말 아버지에게 신장을 기증한 겁니까? 노이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이사가 서랍에서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보시죠. 2009년 12월의 기록입니다. 파일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신장 이식 수술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죠. 환자 김모 씨.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입원. 당시 상태가 매우 위중하여 즉각적인 신장 이식이 필요했습니다. 가족 중 혈액형과 조직 적합성이 맞는 사람은 며느리인 서연희 씨 단 한 명이었습니다. 노이사의 손가락이 서류를 짚었습니다. 거기에 연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기증자 서연희.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당시 저는 이 병원의 신장내과 과장이었습니다. 수술을 집도한 건 외과 교수님이셨지만 저는 전 과정을 지켜봤죠. 노이사가 의자에 기댔어요. 박 여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신장 기증에 동의했다고 하시더군요. 서류도 완벽했고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자발적으로라니 그게 정말입니까? 노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당일 서연희 씨를 직접 만났을 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노이사의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그분의 눈빛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인지하고 있었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손이 주먹을 쥐었어요. 노이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저는 서연희 씨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자발적인 결정인지를요. 노이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분은 침대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죠. 정말 괜찮으시냐고. 가족이라도 힘든 결정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그분이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이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
저는 며느리니까에 시아버님 살릴 수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가늘고 힘없지만 그 안에 담긴 체념과 의무감이 느껴졌죠.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고 본인도 동의했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노 의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모 씨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서연희 씨도 수술 후 합병증 없이 퇴원하셨죠. 의학적으로는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노 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퇴원 당일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 의사가 다시 서랍을 뒤져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간호 기록지입니다. 보시죠. 서류를 넘기며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환자 서연이 퇴원 당일 보호자 박모 씨와 면담 후 급하게 퇴원 수속 진행. 환자 상태 불안정하여 만류했으나 보호자 강력히 요구. 환자 본인은 아무 말 없이 따름. 저는 그날 당직이 아니어서 직접 보지 못했지만 담당 간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각 여사님이 서연희 씨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나가셨다고요. 그리고 그 뒤로 서연희 씨는 이 병원에 다시 오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후 정기 검진도 받지 않으셨고 연락도 두절되셨죠. 제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럼 수술 후 회복도 제대로 못하고 쫓겨난 겁니까? 아, 그렇게 추정됩니다. 신장 적출 수술은 큰 수술입니다. 최소 한 달은 안정을 취해야 하고 평생 건강 관리를 해야 하죠. 하지만 서연희 씨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 뒤로 계속 이 일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지만 증거도 없었고 환자분도 나타나지 않으셔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제 15년 만에 서연희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노숙자가 되어서요. 노 의사의 눈에 안타까움이 어렸어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15년. 연희는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수술 후 회복도 제대로 못한 채 어머니에게 쫓겨나 돈 몇 푼 들고 거리로 나갔을 그녀가요.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노 의사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끔찍한 말을 들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당시 박 여사님께서 병원 측에 특별히 부탁하신 게 있었습니다. 이 수술 기록을 보호자인 아들, 그러니까 김민준 씨에게는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요. 병원 규정상 불가능한 요청이었지만 박 여사님이 기부금을 상당히 내시겠다고 하셔서 병원 측에서 묵인했습니다. 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진실을 숨기기 위해 병원까지 매수했던 겁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노 의사가 잠시 침묵했어요. 김모 씨, 그러니까 환자분의 아버님께서는 수술 직전까지 일식이 혼미하셨습니다. 수술 후에도 한동안 회복에만 집중하셨고요. 제가 알기로는 박 여사님께서 아버님께도 진실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적합한 기증자를 찾았다고만 하셨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도 모르셨던 겁니다. 자신을 살린 신장이 며느리 연희의 것이란 사실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연희가 집에서 쫓겨났다는 사실도요. 노 의사가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시 제가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겁니다. 봉투를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병원 복도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연희가 있었어요. 수술복을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니가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연희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퇴원 당일 우연히 복도에서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어요. 연희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작고 연약한 사람을 저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키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씨,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게 아닙니다. 노 의사가 일어나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당신은 이 모든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서연희 씨는 진실이 밝혀질 권리가 있습니다. 5년 동안 그분이 겪은 고통을 이제라도 세상이 알아야 합니다. 노 의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당시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이건 명백한 착취였습니다. 며느리라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자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몸과 인생을 강탈한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진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손에는 그 사진과 신장 기증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15년 전 그날의 진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연희를 이용했습니다. 신장을 빼앗고 돈으로 입을 막고 집에서 쫓아냈죠.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모른 채 어머니 편에 섰습니다. 연희를 버렸습니다. 복도 끝 연희의 병실이 보였어요. 저는 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그녀를 보란 말입니까? 제 손에 든 이 증거들이 15년 동안 그녀가 겪은 지옥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문 틈새로 연희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는 그녀.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그녀의 수척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한때 그렇게 아름답고 순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연희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15년의 고통이 사라질 수는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오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야, 나 이제 다 알았어. 1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아버지한테 신장을 주고 어머니한테 쫓겨난 거 다 알았어.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어떻게?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 저는 신장 기증 카드와 사진을 연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연희가 그걸 보더니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걸 제가 잃어버렸나 봐요.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왜 한마디도 안 했냐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경상도 사투리가 마구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일을 해놨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냐. 내가 알았으면 말이 막혔습니다.
내가 알았으면 뭘 했겠냐는 말이 목구멍에서 걸렸어요. 저는 그때도 비겁했을 겁니다. 어머니 눈치를 보며 연희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겠죠. 연희가 눈을 떴어요. 어머님이 친정 식구들 해칠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차피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당신은 늘 어머님 편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늘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연희가 아무리 괴로워해도 저는 어머니를 말리지 못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제 이마가 바닥에 닿았습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버렸다.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연희의 손이 천천히 제 머리 위에 얹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지만 지나지 않았습니다. 15년의 상처는 절대 지나갈 수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더 이상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연희의 눈빛을, 어머니의 울음을, 그 모든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사진과 카드가 들려 있었어요. 15년 전 연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 휠체어에 앉아 있는 창백한 얼굴의 그녀. 내가 이걸 막을 수 있었을까? 15년 전 그날로 돌아간다면 저는 연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 솔직해지자. 저는 그때도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어머니 앞에서 저는 언제나 무력한 아들이었으니까요. 옥상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노이사가 서 계셨어요. 여기 계셨군요. 병실에서 못 봐서 찾았습니다. 선생님, 노이사가 제 옆으로 걸어와 난간에 기댔습니다. 힘드시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힘들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제 온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이 일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저는 그냥 지켜만 봤죠. 노이사의 목소리에도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게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노이사를 돌아봤어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셨잖습니까? 법과 도덕은 다릅니다. 저는 의사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했죠.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서연희 씨가 해를 입는 걸 방치했습니다. 노이사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박 여사님의 행동을, 모든 걸 증언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어도 최소한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노이사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린다. 그러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80살 치매 노인이 과거의 죄로 심판받게 되는 건가요? 하지만 동시에 연희는요. 그녀의 억울함은, 그녀의 15년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간이 침대에 앉아 연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연희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치매 증상이 잠시 완화된 것 같았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과거와 현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죠. 이 아이한테 끔찍한 짓을 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어요. 내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어. 그것뿐이었단다. 그 사람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을 것 같았거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줄은 몰랐어. 돈을 많이 줬으니까 그 돈으로 어디 가서 새 인생 살 거라고 생각했단다.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신장을 빼앗고 돈 몇 푼 쥐어주면 그 사람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니, 아니다. 나도 알았어. 그게 옳지 않다는 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내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었고, 신장 기증자는 없었고, 연희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단다. 그래서 나는 악마가 됐어. 이 아이를 협박하고, 겁을 주고, 쫓아냈지.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나는 밤마다 악몽을 꿨어. 이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저주하는 꿈을. 하지만 낮에는 애써 잊으려 했지. 이미 저지른 일이니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어. 어머니가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그것도 노숙자가 되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하지만 그게 뭡니까? 연희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어머니의 괴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건 이해합니다. 아버지를 살리고 싶으셨던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연희는 제 아내였습니다. 어머니의 며느리였어요. 그 사람을 어머니가 지켜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사람을 이용하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거짓말을 하셨어요. 15년 동안 진실을 숨기셨죠. 경상도 사투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대체 뭐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가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80살 노인이 자식 앞에서 무릎 꿇고 우는 모습, 평생 강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제 가슴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겼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실을 찾아가 연희 곁을 지켰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오후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퇴원하면 어디로 가야 할까에?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연희야,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이미 제 집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집이야. 원래 내 집이었어. 15년 전에도 지금도. 연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는요. 15년 동안 거리에서 살았어요.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고
여름에는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어에. 연희의 목소리가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밥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많았어에. 복지관에서 나눠주는 빵으로 근근히 버텼어에. 사람들은 저를 피했어에. 냄새 난다고, 더럽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어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잘 모르겠더라고 해. 근데 이제 와서 집으로 가자고 하시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에. 연희가 저를 돌아봤어요. 5년 전에 당신은 저를 버렸어에. 어머님 말씀대로 하셨어에. 저한테 돈 쥐어주고 서울역에 내려놓고 가셨어에. 그때 저는요 정말 죽고 싶었어에. 근데 죽을 용기도 없더라고에. 그래서 그냥 살았어에.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집으로 가자고 하시면 저는 말이 끊어졌어요. 저는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연희가 손을 빼냈습니다. 용서는요 쉬운 게 아니에요. 15년이라는 시간은요 말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사과해도 연희의 15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공원묘지. 아버지는 10년 전 이곳에 묻히셨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이 메었어요. 아버지는 아셨습니까? 아버지를 살린 신장이 연희 거였다는 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죠. 아버지가 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연희를 쫓아내는 걸 막으셨을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합니다. 아버지가 그 신장을 받지 않으셨으면 연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셨다는 걸. 어머니가 모든 걸 숨기셨다는 걸요. 아버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묘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복도에서 노의사를 만났습니다. 김민준 씨, 잠깐 시간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십니까? 노의사가 저를 빈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노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희 씨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후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그런데 퇴원 후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서연희 씨가 갈 곳이 있습니까?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연희는 제게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부했죠.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노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김민준 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희 씨는 지금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5년간의 노숙 생활, 영양실조,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합니다. 퇴원 후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시 거리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은 안정적인 거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과 상담과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필요하죠. 가장 좋은 건 가족의 보살핌입니다. 하지만 노의사가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깨졌습니다. 연희를 상처 입힌 건 바로 우리 가족이었으니까요. 상담실을 나와 연희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연희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집으로 돌아오라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평생 당신을 보살피겠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연희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울까요?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놓고 하려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와 연희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였어요. 연희야,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용서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알아. 알고 있어. 내가 너한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정말 미안하다고. 어머님은요, 시아버님을 사랑하셨어요. 그분 살리고 싶으셨던 거 이해해. 연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근데요, 저도 사람이었어요. 며느리이기 전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를 사람으로 안 보셨어요. 그냥 쓰고 버릴 수 있는 도구로 보셨어요.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님, 그만 우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연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요, 이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어머님도 민준 씨도 다 잊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희는 저희를 잊고 싶어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희는 그녀에게 고통만 안겨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와 연희가 저를 돌아봤어요. 다 들었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희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민준 씨, 나는 15년 전에 너를 지키지 못했어. 비겁한 놈이었어. 어머니 눈치만 보고 내 고통은 모른 척했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이제는 다르다. 내가 너를 지킬게. 평생 너를 보살필게.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내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저는요, 이미 그 집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넌 아직도 내 아내야.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5년이에요. 15년 동안 당신은 저를 찾지 않으셨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저는 15년 동안 연희를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저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연희야, 나를 용서해줘. 제발 용서해줘.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내가 뭐든지 할게.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그러니까 제발 날 떠나지 마. 제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마구 쏟아져 나왔어요. 연희야, 나 이제 혼자는 못 산다. 너 없이는 못 산단 말이다. 내가 죽을 놈이다. 제 손이 연희의 이불을 붙잡았습니다. 15년 전 연희가 제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했던 것처럼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입장이 바뀐 거예요. 연희의 손이 천천히 제 머리 위에 얹어졌습니다. 민준 씨, 고개 드세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로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연희도 울고 있었어요. 저도요, 당신을 원망했어요. 15년 동안 매일매일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냐고, 왜 날 지켜주지 않았냐고.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원망도 지쳤어요. 그냥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에. 이제는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럴 순 없어.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말. 사랑한다는 말. 나는 15년 동안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밤마다 내 이름을 불렀어. 아침마다 내 사진을 만졌어. 내가 비겁해서 너를 지키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해. 15년 전에도 지금도.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말을요. 15년 전에 해주셨어야 했어에. 나라 알고 있어. 내가 늦었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하고 싶었어. 저는 연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연희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남은 인생을 너를 위해 살게. 내가 겪은 15년의 고통을 내가 다 갚아줄게. 평생 걸려도 내가 다 갚을게. 연희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에. 그럼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뭐든지 약속할게. 다신 날 버리지 마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약속한다. 죽어도 너를 안 버린다. 저는 연희를 꽉 안았습니다. 연희도 저를 안았어요. 15년 만에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침대 구석에 앉아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고맙다. 연희야. 우리 민준이 용서해줘서 고맙다. 연희가 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님. 저는요. 어머님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요. 민준 씨 때문에 같은 집에서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님도 이제 늙으셨고 치매도 있으시니까 제가 돌봐드릴게. 그 말에 어머니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가 바닥에 엎드려 연희에게 절을 했어요. 80살 노인이 자신이 짓밟았던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15년의 상처는 평생 우리를 따라다닐 테니까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며칠 후 연희가 퇴원했습니다. 저는 연희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5년 만에 연희가 다시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연희의 뒷모습을 저는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주방, 방들. 모든 게 15년 전 그대로였어요. 연희가 액자 하나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우리 가족 사진. 그 안에 젊은 연희가 웃고 있었어요. 연희가 그 사진을 만졌습니다. 제가 저렇게 웃었었네. 저는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앞으로는 매일 웃을 수 있게 해줄게.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15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죄책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방법을 알 것 같았습니다. 연희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지키는 것. 그게 제가 속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연희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연희와 어머니를 돌보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매일 아침 연희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의 치매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속죄의 시간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치매가 심해지면서 어머니는 이상한 곳에 물건을 숨기는 버릇이 생기셨거든요. 옷장 구석을 뒤지다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꺼내 확인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억? 각 통장마다 몇 천만 원씩 총 3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예금주는 모두 어머니였어요. 이게 아버지 재산인가? 1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을 어머니가 당신 명의로 숨겨두셨던 겁니다. 거실로 나와 통장들을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뭡니까?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이게 아버지 재산 맞습니까? 왜 숨기셨습니까? 어머니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연희한테 준 돈이 여기서 나갔어. 15년 전 5천만 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신장 값이라고 줬지.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알게 되면 진실을 알까봐 평생 숨기고 살았어. 연희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연희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연희가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그 돈은요. 다 없어졌어요. 한 달쯤 지나서 길에서 자고 있을 때 누가 가방을 훔쳐갔어요.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희는 신장을 내어주고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못한 채 15년을 거리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이 돈으로 노숙자 쉼터를 만들겠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서울역 근처에 쉼터를 만들어서 연희처럼 거리를 떠도는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저는 연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쉼터 이름을 서연이로 하겠습니다. 이 돈은 원래 내 몫이었으니까. 연희의 눈이 흔들렸어요. 제 이름을요. 어머니가 평생 탐욕으로 모은 돈을 어머니가 평생 경멸했던 사람들을 위해 쓰는 겁니다. 그게 진짜 속죄입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어요. 한참 후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해라.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작은 건물을 임대해 1층은 식당, 2층은 숙소로 꾸몄어요. 연희도 저를 도와줬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침대를 배치하고 벽을 페인트 칠했죠. 일하는 연희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어요. 개소식 날, 쉼터 입구에 하얀 현판을 걸었습니다. 서연의 쉼터, 햇살 아래 빛나는 그 이름을 연희가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제 이름이 저렇게 크게 써져 있네. 당연하지. 넌 이 쉼터의 주인이야. 주변에 모인 노숙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연희 씨, 축하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연희가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거리에서 살았으니까 그 고통을 알아예. 이제 이곳에서 따뜻한 밥 드시고 편히 주무세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를 모시고 쉼터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노숙자들이 국밥을 먹는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내가 평생 경멸했던 사람들이 내 돈으로 저렇게 밥을 먹고 있구나. 현관 앞을 지나갈 때 어머니가 서연이 쉼터 현판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한참을 그 이름을 바라보시더니 눈을 감으셨어요. 저 이름이 영원히 저기 남겠지. 네, 영원히 남을 겁니다. 그럼 됐다. 내 죄도 저 이름과 함께 영원히 기억될 거야.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며 쉼터를 나왔어요. 어머니의 탐욕이 만든 돈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어요. 쉼터가 문을 연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와 연희는 매일 아침 쉼터로 출근했어요.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나눠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일자리를 찾아주기도 했죠. 연희의 얼굴에는 이제 생기가 돌았습니다. 거리에서 살던 그 공허한 눈빛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전히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살지만 각자의 방을 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쉼터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석양이 서울역 광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한 반지였어요. 연희야, 잠깐만. 연희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연희야, 우리 다시 진짜 부부로 살자. 상자를 열어 반지를 보여줬습니다. 연희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15년 전에 내가 못해준 것들, 이제부터라도 다 해주고 싶어. 제대로 된 결혼식도 올리고, 여행도 가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옆에서 진짜 남편으로 살고 싶어? 연희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준 씨, 고마워예. 정말 고마워예. 근데요, 이미 늦었어예.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5년은요.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어요. 연희가 제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저는요. 이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거리에서 살면서 그런 감정들이 다 얼어버렸나 봐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반지 상자를 내려다봤어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연희가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요. 동지로는 함께 할 수 있어요. 쉼터에서 사람들을 돕는 일. 그건 우리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연희가 쉼터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민준 씨랑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저한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반지 상자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그걸로 충분해. 사랑은 아니었지만 구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쉼터 앞에서 연희와 나란히 섰습니다. 노숙자들이 줄을 서서 아침 식사를 받아가고 있었어요. 오늘 국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연희가 미소 지으며 밥을 퍼주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오늘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드셔요. 저도 옆에서 국을 퍼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저를 돌아보며 작게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 수는 있었어요. 쉼터 일을 마치고 저는 연희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더 심해져서 이제 요양원에서 지내고 계셨어요. 병실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누구지? 너는 어머니는 이제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를 보자 눈빛이 잠깐 맑아졌어요. 연희야. 아가야. 연희가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네, 어머님.
저의 어머니가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지. 괜찮아 예. 다 지난 일이에 예.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상처는 남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와 연희와 함께 쉼터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노을이 쉼터 현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연의 쉼터, 그 이름이 석양 아래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희가 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제 이름이 저기 있으니까 제가 살아온 게 헛되지 않은 것 같아 예. 저는 연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헛되지 않았어. 내 고통이 이제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됐어. 연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쉼터를 바라봤습니다. 안에서는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이것이 우리의 속죄였습니다. 눈물의 고백이 아닌 삶을 내던진 책임의 실천으로요.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함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여인의 순결한 희생으로 15년 만에 드러난 잔혹한 진실과 그 빚을 삶으로 갚아가는 이들의 묵직한 속죄 이야기. 주인공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야기 한 편이 마음을 머물게 했다면 다음 정류장에서 다시 만나요. 추억 정류장에서 기다리겠습니다.